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법률,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그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 경매는요, 종합예술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번 사람들을 과거에 학생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래됐죠? 1997년도 11월에 IMF가 왔을 때 98년, 99년, 한 2000년 3년 동안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9년, 10년, 11년, 12년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1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2022년 지난해부터 가격이 꺾였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23년인데 아마 20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이 경매 시장이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7년도에 가면은 다시 공급 부족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2026년, 27년도에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역시 내년 하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매매보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사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 부동산 학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하지 않아도 이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법률 정도를 알아두시면 상식으로도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법 중에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채권자로 살아야지 채무자로 살면 참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면 사업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려온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민사집행법은요, 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법에는 사법도 있고 공법 영역이 있는데 이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이게 절차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집행법은요, 과거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한 학기 배워둔 겁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을 잘하는 것은 법무사들이 잘 알죠, 법무사. 그러나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민사집행법을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법무사들은 시험 범위에 1, 2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잘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민사집행법은 한마디로 족치는 법입니다. 누가 누구를 족치는 거냐? 돈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족치는 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죠. 돈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족친다 이런 얘기죠. 돈 받으려고 채무자를 족치는 것이 바로 민사집행법인데, 족친다고 하니까 무슨 패고 그런 건 아니죠.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이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죠. 이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가 법원에 하는 건데, 이 경매 신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제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 가게 되면 의무경매 신청서가 있고 강제경매 신청서가 있는데, 의무경매와 강제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임자는 맡기 임자입니다. 맡기 임자인데, 의무경매는요, 법률적으로 하면은 민사집행법상 얘기하면 5글자입니다. 담보권 실행입니다. 담보권을 실행한다. 법률용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 담보를 잡은 권리를 실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면 부동산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죠. 예, 담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나는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 제공 설정자가 되겠고, 담보 설정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은행은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니까 은행은 담보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온다고 그러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라든가 상가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의무경매입니다. 임자라고 하는 건 맡길 임자입니다. 맡길 임자. 맡길 임자.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왔는데, 만약에 빌려왔을 때는 매달 이자를 내잖아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갖게 되는데, 아니면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보통 3개월이 연체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게 바로 의무경매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경매는 주로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죠.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하고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바로 담보권 실행으로서 은행이 법원에다가 의무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 있는 주무관은, 사무관은 합법적이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가지고 등기부를 보니까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장한테, 등기관에게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그 등기부 갑구에다가 임의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또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의무경매가 되겠고, 강제경매는, 이 강자는 강할 강자입니다. 강할 강자인데요. 이 강제경매는 역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건 어떤 경우냐? 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하여 경매하는 겁니다. 강제경매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라든가 민사소송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판결문이라든가. 즉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죠.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인데, 주로 판결문이라든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 정본, 지급명령 정본이라든가 또는 화해조서 정본, 그러니까 이 강제경매는요,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하는 게 강제경매인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라든가
지급명령 정본이라든가 화해주서 정본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로 이 강제경매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인데,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친구가 빌려줬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예,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가압류도 역시 값이 올라갑니다. 가압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압류 일단은 해놓고 나서 빌려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이 강자는 강할 강자입니다. 강하게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후 경매가 되었던 강제 경매가 되었던 간에 누가 하는 겁니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부동산의 정의가 민법 99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 여러분, 민법은 백성민자, 법법자 아니겠습니까? 민법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 사인 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이 민법인데, 민법 99조입니다. 99조 1항에 부동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해서 9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예.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인데 동산도 경매합니다. 예. 여러분, 동산 경매도 있어요. 부동산 경매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산 경매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동산 경매를 신청하는데, 바로 동산은 가정집에 있는 뭐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침대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 부동산이 아닌 거 다 동산 경매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정착물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민법 212조입니다. 민법 212조, 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민법 212조에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예,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토지 소유권은 토지 위에 있는 그 토지 위 정착물, 그리고 공중공간과 지하 공간에 있는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 공간이라든가 지상 공간, 그리고 공중 공간까지 다 미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토지는요, 지적의 토지 그 이름은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뭐 건물 질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대라고 하죠. 대지. 그리고 전답 과수원은 농지라고 하죠. 농지. 그리고 산에 있는 땅을 산지라고 하죠. 산지. 임야라고 하죠. 임야. 산. 우리나라는 건물 질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고요.
농사 짓는 땅을 농지라고 하는데 이 농지는 전, 답, 과손이 되겠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은 주로 임야가 되겠죠. 임야.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잡종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뭐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어느 겁니까? 대가 되겠죠. 대지. 그죠? 대. 그런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부지. 그냥 용어 정도 알아보세요. 토지 위에, 대지 위에 상가 건물이 있다. 그런 땅을 건부지.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나대지가 되겠죠. 나대지. 그래서 대지는 지목이 된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나대지. 바로 건물 질 수 있죠. 그러나 오래된 건물,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철거하고 다시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나대지 상태,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바로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대지가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도 등기부가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 아파트 사게 되면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등기 치잖아요.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14조 부동산 등기법 14조에는 등기부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등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제14조에 등기부의 종류가 있어요. 등기부의 종류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토지 등기부 그리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이 등기부에는요 표제부가 있고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습니다. 갑부가 있고 울구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가 되겠습니다. 표제부. 그리고 갑부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갑부가 되겠고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샀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됐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겠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되겠고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부가 되겠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이 아닌 것은 을구에 들어갑니다. 무슨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 여러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저당권이죠. 이런 근저당권 같은 것은 을구에 들어갑니다. 을구에 들어가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임대차는 2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 계약을 맺고 이제 만기가 되면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사 가면 됩니까? 방을 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만기일 날 보증금을 못 받으면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겁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그 집주인 등기부 을구에 주택 임차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내가 보증금이 얼마고 전입일자는 언제고 또 확정일자는 언제고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등기부에 기록이 된 다음에 여러분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집주인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의 다른 사람에게 집을 소유권 팔았다, 이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임차권도 운을구에 들어갑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만약에 상가 점포다 그러면 점포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다 신청해서 등기부 을구에 올라가야만이 여러분들은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여러분 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